안녕하세요, 썰밤 구독자 여러분. 저는 평범한 40대 주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한 정말 어이없고 황당한 시댁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정말 속 시원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제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희 집은 정말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동네 작은 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3명마다 나가서 사무실 청소 일을 하셨죠. 그래도 부모님은 저에게만큼은 부족함이 없도록 하려고 애쓰셨어요. 학용품 하나를 사도 좋은 걸로 사주시려고 했고요. 자신들은 헌옷만 입으면서도 저한테는 늘 새 옷을 사주곤 하셨거든요. 다행히 저는 공부를 꽤 잘하는 편이었어요. 늘 반에서 1, 2등을 놓치지 않았고 선생님들도 저를 예뻐해 주셨죠. 친구들은 그런 저를 부러워했어요. 미정이는 공부 잘해서 좋겠다. 맞아. 나중에 서울에 있는 대학도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정말 부러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편이 씁쓸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이요? 저희 집 형편으론 꿈도 꿀 수 없는 얘기였죠.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 상담을 받았는데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대학 진학을 강력히 권하셨어요. 미정아, 너 정도 성적이면 충분히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장학금도 있고 학자금 대출도 있잖아. 아니에요, 선생님. 그렇게 큰돈 쓰면서까지 대학에 가고 싶진 않아요. 그쯤 어머니가 허리를 다치면서 일을 못하게 돼서 집안 형편이 더욱 어려워진 상태였어요. 부모님이 제 학비 때문에 더 고생하시는 걸 참아 볼 수 없겠더군요. 결국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을 했어요. 시내에 있는 작은 회사 사무직으로 들어갔죠.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번 돈으로 부모님께 용돈도 드릴 수 있었고 조금씩이나마 저축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회사를 다닌 지 2년 정도 됐을 때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왔죠. 새로운 경력직 직원이 들어왔는데요. 저보다 3살 연상의 젊은 남자였어요. 키도 크고 인상도 좋아서 회사 여직원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인기가 높아졌죠. 하지만 이성에 관심이 없던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그분이 저희 팀에 배속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고요. 점심시간에도 함께 식사하는 일이 많아졌죠. 그분은 다른 남자들과 달리 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칭찬도 많이 해줬죠. 미정 씨는 정말 꼼꼼하네요. 이런 업무 처리 능력이면 어디 가서도 인정받을 거예요. 미정 씨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편의점에서 제 커피 사면서 하나 더 샀는데 이거 먹어요. 그런 작은 배려들이 제게는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늘 돈돈거리면서 일만 하던 제 가뭄진 삶에 갑작스럽게 내린 단비 같았다고나 할까요? 그분 역시 제게 이성적인 호감이 있었나 봐요. 함께 일한 지 반년 만에 고백을 해왔고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어요. 회사 사람들 눈을 피해 퇴근 후 영화를 보러 가거나 주말에 가벼운 드라이브를 하기도 했죠. 남자친구는 저의 가정 형편을 알고 있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힘든 환경에서도 이렇게 밝고 열심히 사는 미정이 네가 정말 대단한 거야 라고 말해주곤 했죠. 연애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 남자친구가 자신의 가족을 소개해줬어요. 남자친구 부모님은 시내에서 작은 제조업을 하고 계셨는데 저희 집에 비하면 훨씬 여유로운 편이었어요. 또 남자친구에게는 5살 터울의 나이 차이 많은 나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름을 들으면 누구나 다 알만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죠. 처음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저희 집보다 훨씬 큰 집에 멋진 가구들이 놓여 있었죠. 예비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도 정말 엄청났어요. 마치 고급 한정식 식당에 온 것처럼 온갖 음식들이 정갈하게 놓여져 있었죠. 저희 집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 어쩔 수 없이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 저를 보는 남자친구 부모님의 시선은
따갑기만 했어요. 겉으론 웃으면서 반겨주시는 것 같았지만 눈빛 깊숙한 곳에서는 저를 품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미정이라고 했지? 그래, 우리 상민이랑 같이 일한다고? 네, 맞아요, 어머님. 그럼 월급이 우리 상민이랑 비슷한가? 뜻밖의 질문에 당황스러웠지만 애써 웃으며 입을 열었어요. 아니요, 상민 씨가 저보다 경력이 더 많기도 하고 저는 여자라서 월급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 부모님은 뭐 하시고?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시고 어머니는 청소 일하세요. 그 순간 미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예비씨 아버지와 예비씨 어머니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죠. 식사 후에 남자친구와 함께 집을 나왔는데 남자친구가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좀 보수적이야. 미정이 네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남자친구는 그렇게 말했지만 전 이미 느끼고 있었어요. 그분들이 저를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걸요. 그 뒤로도 몇 번 더 인사를 드리러 갔지만 분위긴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특히 예비 시어머니는 저에게 은근히 압박을 가하셨죠. 요즘 애들은 참 당찬 것 같아. 옛날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도 안 보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네? 그게 무슨... 모른 척 하기는. 솔직히 너희 집이랑 우리 집 차이가 너무 나지 않니?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헤어지기엔 제가 남자친구를 너무 많이 사랑하고 있었죠. 남자친구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저희는 남자친구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남을 이어나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임신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조심했다고 생각했는데 테스트기에 2줄을 보고 있자니 머리가 하얘졌죠.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말하는 것도 너무 어려웠어요. 혹시 저를 버리고 떠나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앞섰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의 걱정과 달리 책임감 있게 행동했어요. 미정아, 우리 결혼하자. 아이도 생겼는데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잖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안도했어요. 적어도 이 사람은 나랑 우리 아기를 버리지 않겠구나. 끝까지 책임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양가 부모님이었어요. 다행히 저희 부모님은 놀라면서도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났으니 잘됐다 라고 하셨어요. 반면 예비씨 댁에서는 난리가 났죠. 뭐? 임신했다고? 너희들 제정신이니? 예비씨 어머니는 저희 임신 얘기를 듣자마자 무섭게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죠. 난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한다. 당장 병원 가서 애 지워! 설마 그렇게 심한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기 때문에 저는 놀라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그런 저를 감싸며 앞으로 나섰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떻게 생긴 아이를 지우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어머님 손주라고요. 손주는 무슨... 저딴 기집애 뱃속에서 나온 게 무슨... 어머니 말씀 가려서 하세요. 전 미정이랑 꼭 결혼할 거예요. 너 미쳤니? 허드렛 일이나 하는 집안 딸이랑 결혼하겠다고? 계속 이렇게 경우 없이 나오시겠다면 어쩔 수 없죠. 그냥 아들 하나 없는 셈 치세요. 남자친구의 절연 선언에 예비 시부모님은 더욱더 화를 내셨어요. 하지만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잖아요. 남자친구가 정말로 집을 나와버리자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을 허락하셨죠. 얼마 안가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그날의 분위기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예비씨 댁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집안을 무시했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흰 결혼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이가 생긴 이상 어쩔 수 없지 않겠어요. 예비씨 아버지의 말투에서 이 결혼을 얼마나 못마땅하게 여기는지가 그대로 드러났어요. 저희 부모님은 어쩔 줄 몰라했죠. 똑같이 대거리했다가 혹시라도 임신한 딸 결혼이 엎어질까봐 시집가서 구박받을까봐 걱정하셨던 거예요. 그런 저희 부모님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던 예비씨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죠. 집은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대신 예물이랑 예단 그리고 혼수는 제대로 준비해 주셔야겠죠.
그 말에 부모님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시댁에서 뭘 얼마나 요구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집 형편에 그 요구를 맞추기 힘든 건 자명한 일이었으니까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들렸어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죠. 부모님이 이렇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거든요. 결국 부모님은 어떻게든 체면을 차리려고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려 예단비며 혼수비를 준비해 주셨어요. 물론 예비 시부모님은 그것도 적다며 못마땅해 하셨죠. 지불해주겠다면서 큰소리 치셨지만 정작 저희 신혼집은 전세로 구해주셨으면서 말이에요. 결혼식도 전부 시댁 편의에 맞춰 치렀고요. 신혼여행도 제대로 가지 못했어요. 시부모님이 임신한 몸으로 무슨 신혼여행이냐 라며 반대했거든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전 몰랐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요. 앞으로 제가 겪게 될 일들에 비하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결혼 생활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비록 따로 살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저희 집에 오셔서 이것저것 간섭하셨거든요. 전셋집이라고는 하지만 보증금도 시댁에서 내주신 거라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 집같이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미정아, 집안 정리 좀 제대로 해. 내가 돈 들여서 얻어준 집인데 이게 뭐야? 한 번은 아침 일찍부터 들이닥치셔선 또 잔소리를 퍼붓더군요. 집이 그렇게 더러웠던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고부관계에선 며느리가 철저하게 약자인데. 일단 고개 숙이고 사과부터 했죠. 죄송해요 어머님. 요즘 입덧 때문에 뭘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청소할 기력이. 그런 핑계 대지 마. 우리 땐 애 셋 키우면서도 집안 깨끗하게 잘만 유지했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나중엔 집안 살림을 가르쳐주겠다는 핑계로 저를 시댁으로 불러서요. 모든 집안일을 다 떠넘긴 채 조금만 실수해도 불같이 화를 내셨죠. 사실 대부분 실수라고 하기도 못한 거였어요. 저도 어지간한 집안일은 다 할 줄 알았으니까요. 미정아, 이게 뭐야? 국이 왜 이렇게 짜? 사실 제 입엔 간이 딱 맞았지만 괜히 맞서고 싶지 않아 그냥 사과부터 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다시 끓여드릴게요. 다시 끓이긴 뭘 다시 끓여. 상 다 차려놨는데. 정말 집안일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르네. 친정에서 뭘 배웠길래 매번 이 모양이야? 그런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반복됐어요. 빨래를 널었다가도 혼나고 청소를 했다가도 혼나고 나중엔 더는 트집 잡을 게 없었는지 하다하다 과일을 깎는 모양으로도 뭐라고 하시더군요. 넌 과일 하나 제대로 깎을 줄 모르니? 누가 참외를 이렇게 무식하게 세로로 잘라? 전 옛날부터 이렇게 먹었어서. 뭐? 옛날에 어디에서? 뭐 너네 집에서? 지금 거기서 배운 대로 우리 집에서 하는 거야? 기가 막혀서 진짜. 시어머니는 툭하면 친정을 들먹이면서 절 무시하셨어요. 입버릇처럼 가난한 집 딸이 알면 뭘 안다고. 됐으니까 입 다물고 있어! 하고 면박을 주곤 했죠. 특히 명절 때는 정말 지옥이었어요. 큰 집에서 모이는 날이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를 도와야 했는데 다른 며느리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저만 부엌 일을 도맡아 했어요. 미정이는 뭐해? 빨리 와서 나물 무쳐! 네, 지금 갑니다. 아니, 임신했다고 해서 느릿느릿하면 어떡해? 빨리 상 내가야 하는데. 죄송해요 어머님. 됐고 빨리 해. 그리고 친척들한테 인사할 때 목소리 좀 크게 해. 어제 고모가 그러는데 네가 인사를 너무 작게 한대. 친척들이 모이면 더 힘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집안 형편을 다 떠벌려서 친척들 사이에선 이미 소문이 다 난 상태였거든요. 어머, 얘가 미정이구나. 그래, 아버지가 공장한다고? 아니요, 하는 게 아니라 공장을 다니신다고요. 그래서 예단이며 혼수며 형편 없었잖아요. 그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정말 서러웠어요. 또 한 번은 어머니가 지나가는 길에 저희 집에 잠깐 들리셨는데요. 때마침 같이 있던 시어머니가 저희 어머니에게 대놓고 그러더군요. 사부인, 딸을 너무 귀하게만 키우신 거 아니에요?
어쩜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지. 제가 요즘 얘 가르치느라 아주 죽을 맛이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미정이가 워낙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안 그래도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 애 집에서만큼은 푹 쉬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사부인도 자식 있는 엄마니까 제 마음 이해 좀 해주세요. 시어머니의 예의 없는 말에도 저희 엄마는 애써 웃는 얼굴로 대답하셨는데요. 시어머니는 그쯤에서 멈추긴커녕 코웃음을 치더군요. 참나, 아들이랑 딸이랑 같아요? 딸이면 어차피 시집갈 거 그냥 바깥일 못하게 하고 집안 살림이나 가르쳤으면 되는걸. 형편이 안 되니 바깥일 시킨 게 뭐 자랑이라고. 그 말에 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지면서도 꾹 참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결국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님, 아까 저희 어머니한테 굳이 그런 말씀 하셨어야 했어요? 제가 못하는 건 저한테만 얘기하셔도 충분한 걸.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순식간에 얼굴이 시뻘개져선 역정을 내더군요. 아니 내가 뭘? 그런 말 좀 할 수도 있는 거지. 어디 두 눈 똑바로 뜨고 시애미한테 대들어? 대든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 엄마한테 네 욕하는 거 싫으면 네가 일을 똑바로 잘하든가. 남편한테 하소연해봐도 소용없었어요.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게 없으니 믿질 않더군요. 어머니가 그렇게 심하게 하시겠어? 너무 곡해해서 생각하지 마. 다 당신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일 거야. 그럴 때마다 정말 답답했어요. 남편이 자기 어머니니까 감싸는 건 이해하지만 제 입장은 전혀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경제적인 현실도 정말 팍팍했어요. 남편 월급을 온전히 다 저희 부부가 쓸 수 없고 시부모님에게 용돈조로 매달 100만 원씩 드려야 했거든요. 시부모님은 생활이 어려운 것도 아니면서 꼬박꼬박 돈을 받아갔어요. 자식으로서 기본적인 도리는 해야 한다면서 말이죠. 안 그래도 남편 월급이 그리 많지 않은데 이런저런 공과금에 관리비, 생활비까지 하면 늘 빠듯했죠. 아이가 태어나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갈 텐데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했어요. 남편이 승진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회사 내 경쟁이 치열해서 쉽지 않았죠. 요즘 취업난이긴 한가 봐. 들어오는 신입들마다 스펙이 어마어마해. 이러다 잘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하는 남편의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네요. 딸이 태어난 후에는 상황이 더 어려워졌어요. 시부모님은 아들이어야 했는데 라며 실망을 숨기지 않으셨고 그 어떤 지원도 해주지 않으셨죠. 기저귀값, 분유값, 아이 옷값 하나하나가 다 돈이었는데 남편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었죠. 결국 참다 남편에게 솔직하게 얘기해봤어요. 여보, 우리 살림이 너무 빠듯한 것 같아. 어머님 아버님께 드리는 용돈을 좀 줄일 순 없을까? 뭐? 그런 말을 어떻게 해. 우리 집까지 해주셨는데. 집이라고 해봤자 전세잖아. 애 태어났다고 뭐 해주신 것도 없고. 하지만 워낙 어릴 때부터 시부모님 밑에서 억눌린 채 자라왔기 때문일까요?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래도 안 돼. 자식된 도리가 있는데. 그럼 우린 어떡해? 우리 슬기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알지. 그러니까 더 아껴서 써야지. 나도 승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하지만 말과는 달리 남편은 그저 하루하루 회사 생활에 치이기만 했어요. 이직이나 승진을 위해 따로 공부를 한다거나 하는 것도 없었죠. 결국 제가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밖에 나가서 일할 수도 없고 아이 때문에 시간도 자유롭지 않았죠. 전업주부의 애까지 키우는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만 할 뿐이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낮잠을 자는 동안 심심해서 인터넷을 하다가 우연히 웹소설 사이트를 발견했어요. 예전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고 학교 다닐 때도 일기 쓰는 걸 좋아했었는데 사람들이 직접 소설을 써서 올리는 걸 보니 신기하더라고요. 나도 한번 써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돈을 벌겠다는 목적이 아니었고요. 그냥 재밌어 보여서 짧은 글부터 써보기 시작했죠.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그런 걸 왜 해? 시간 낭비야. 라고 할 게 뻔했거든요. 당연히 시댁에도 전혀 말하지 않았네요. 처음엔 정말 취미로만 시작한 거였어요. 웹소설 사이트에 짧은 로맨스 소설을 연재하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더라고요. 댓글도 달리고 추천수도 조금씩 올라가고 그러던 어느 날 사이트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소설을 유료 연재로 전원하고 싶다는 거였죠. 정말요? 제 글을 돈 받고 팔 수 있다고요? 그럼요. 작가님 작품이 반응이 좋아서요. 유료로 전원해도 많이들 읽어주실 거예요. 처음 받은 원고료는 고작 15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그 돈을 통장에서 확인했을 때의 그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제가 직접 써낸 글로 번 첫 수입이었거든요. 탄력받은 저는 딸이 낮잠 자는 시간,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계속 글을 썼어요. 하루에 2-3시간씩 쪼개서 쓰다 보니 정말 쉴 틈이 없었지만 재밌더라고요. 머릿속에 있던 이야기들이 글이 되고 그 글을 읽은 독자들이 좋아해 주니까 뿌듯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씩 돈을 벌기 시작할 무렵부터 시댁의 갑질이 더욱 심해지기 시작했죠. 아마 제가 경제적으로 무능하다고 확신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미정아, 너 도대체 언제까지 집에서 놀고 먹을 거야? 우리 아들 혼자 벌어서 너랑 애까지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힘들겠어. 다른 집 며느리들은 맞벌이라도 하던데 넌 애 핑계만 대고 집에서 놀고 먹고. 어머님, 슬기가 아직 어려서. 어리긴 뭐가 어려. 어린이집에 보내놓는 시간을 늘리면 되지. 그런 핑계만 대고 있으니까 우리 상민이가 고생하는 거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론 저도 지금 돈 벌고 있거든요. 그뿐이에요. 육아에 살림까지 다 저 혼자 한다고요. 하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그걸 말해봤자 좋을 게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시부모님의 무시는 나날이 심해져만 갔어요.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시부모님이 저희 딸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또 연락도 없이 찾아오셨는데 딸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보고 한 소리 하시더군요. 아이고, 저 장난감 비싸 보이네. 무슨 돈으로 저런 걸 사줬어? 그냥 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거예요. 비싼 거 아니에요. 장난감 좀 작작 사드려. 분에 넘치게 사주면 애가 버릇 없어져. 그러면서 딸에게도 걸핏하면 아빠 혼자 돈을 버니까 함부로 뭐 사달라고 하지 말라는 등, 간식 많이 먹지 말라는 등 눈치를 줬죠. 참다 딸아이가 속상했는지 한 번은 시어머니에게 대놓고 물어봤어요. 할머니, 우리 집은 왜 돈이 없는 건데요? 왜는 무슨 왜야. 너희 엄마가 일을 안 해서 그렇지. 너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돈이라도 많으면 몰라. 그것도 아니니 너도 뭐든 다 아껴야 해. 알아들어? 네 입으로 들어가는 거, 네가 입고 있는 그 옷이며 갖고 노는 장난감 다 너희 아빠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 말을 듣는 딸의 표정이 어찌나 슬프던지 나중에 딸이 저에게 또 그러더군요. 엄마, 우리 정말 가난해? 아빠 돈으로만 먹고 사니까? 아니야, 슬기야. 우리 가난하지 않아. 아닌데, 할머니가 가난하다고 했는데. 나 이제 장난감 안 사줘도 돼. 초콜릿이랑 과자도 조금만 먹을게. 4살밖에 안 된 아이가 그런 말을 하니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독하게 말씀하셨으면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명절 때 친척들이 모이면 시어머니는 대놓고 절 비하하기 바빴어요. 우리 상민이 참 고생이 많아. 며느리가 벌이도 없으면서 돈 쓰는 건 1인분은 다 하거든. 하긴 요즘 젊은 부부들 힘들지. 맞벌이 안 하면 살기 어렵던데. 내 말이 그 말이야. 근데도 우리 며느리는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집에서 애 핑계만 대고 있어. 아우, 참 답답해. 그런 대화를 들으면서도 저는 고개만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쯤엔 저도 어지간한 직장인 정도는 벌고 있었는데요. 그걸 알려봤자 뺏기기밖에 더 하겠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제가 돈 못 벌어서 자기 아들이 고생한다고 눈치 주면서도
용돈은 꼬박꼬박 타가는 분이었는걸요. 그래서 작가 활동은 여전히 비밀로 했고 원고료도 제 개인 통장에 따로 모았어요. 그런데 이중생활을 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하니까 언제 들키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노트북으로 글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미정아, 나야! 하면서 들어오시는 소리였죠. 깜짝 놀라 황급히 노트북을 덮고 뒤로 밀어버렸어요. 얘, 너 뭐하고 있었어? 시애미가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슬기 육아 정보 좀 찾아보고 있었어요. 요즘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있네. 그런 거 말고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아님 나가서 뭐라도 하든지. 네, 알겠어요. 심장이 어찌나 쿵쾅거리던지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가 오실 수 있는 시간엔 절대 작업하지 않았네요. 또 다른 위험 요소는 남편이었어요. 같은 집에 살고 있으니까 남편한테 들킬 가능성이 가장 높았거든요. 여보, 요즘 밤늦게까지 뭐해? 자꾸 타자 치는 소리가 나던데. 그냥 육아 카페에서 다른 엄마들이랑 수다 떨고 있어. 그래? 팔자 좋네 아주. 나 그 소리에 자꾸 깨니까 적당히 해. 알겠어. 다행히 남편은 별 의심 없이 넘어갔어요. 워낙 집안일에 무관심한 편이라 제가 뭘 하는지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니 제법 인지도가 생겼어요. 제 소설이 베스트셀러 차트에 오르기도 하고 다른 플랫폼에서도 연재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원고료도 늘어났죠. 심지어 작품 중 하나가 대박이 나면서 한 번에 수천만 원을 벌었고요. 웹툰으로도 만들어지면서 판권료까지 들어왔네요. 어머, 이게 진짜 내 통장이야? 비밀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믿을 수가 없는 액수에 하루에 몇 번이고 통장을 들여다봤네요. 그때부턴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이 생겼어요. 사실 시부모님이 해주신 집은 너무 작기도 했고요. 딸아이를 키우기엔 주변 환경도 학군도 별로였거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남편과 시부모님 앞에서 연기는 계속해야 했어요. 오히려 돈이 많이 생길수록 더 가난한 척을 해야 했죠. 그러자 시댁의 갑질은 절정에 달했어요. 제가 돈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더욱 함부로 대하더라고요. 미정아, 너 정말 뻔뻔하다. 시집와서 몇 년째 남편 돈으로만 먹고 사는 거야? 어머님은 뭐가 어머님이야? 다른 며느리들은 친정에서라도 도움을 주던데 너희 집은? 아유, 집안 자체가 거지 집안이니 내가 뭘 바라겠어.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 정말 본때를 보여줄 거야. 그동안 참은 것들을 다 갚아줄 거야. 그렇게 인내의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그쯤엔 돈이 돈을 부른다고 재테크도 시작해서요. 통장에 정말 억소리 나는 돈이 들어있었죠. 그뿐인가요? 신작도 잘 되고 기존 작품들 중 몇 개는 드라마나 웹툰으로 제작되면서 수입도 점점 늘기만 했어요. 마침내 번듯한 아파트를 사고 계약서를 사인하는 순간 정말 꿈 같았어요. 김미정 이름으로 된 등기부 등본을 받아들고 있자니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축하드려요. 이제 진짜 집주인이시네요. 공인중개사 말에 저는 그냥 웃기만 했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었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돈 한 푼에 전전긍긍했던 제가 몇 억짜리 아파트를 빚 없이 현금으로 샀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어쨌든 집까지 샀으니 더는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에게 비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 바로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나 중요한 얘기가 있어. 뭔데 그렇게 심각하게 그래? 우리 이사 가야 할 것 같아. 이사? 갑자기 무슨 이사? 아니 그게 사실은 내 명의로 아파트를 하나 샀거든. 뭐? 아파트를? 남편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무슨 돈으로 아파트를 사? 실은 우리 집에서 도와줬어.
아버지가 공장 그만두시고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그게 잘 되셔서. 장인어른이? 정말? 작은 건설업체를 차리셨는데 요즘 일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내 이름으로 해주셨어. 남편은 믿기질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니까 그제 현실을 받아들이더라고요. 우와, 정말 대박이다. 장인어른이 그렇게 성공하셨단 말이야? 근데 왜 나한텐 말 안 했어? 집까지 사주셨으니 뭐라고 인사를 드려야 할지. 평소 저희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안 했으면서 저희 아버지가 사업으로 성공했다고 하자 남편 태도가 싹 달라지더군요. 정이 뚝 떨어졌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함께 인사드리자. 그리고 이 일은 일단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그래야지. 와, 진짜 꿈 같다. 남편은 어찌저찌 넘겼지만 문제는 시댁이었어요. 아파트 구매 소식을 어떻게 알릴지 고민이 많았어요. 분명히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 게 뻔했으니까요. 며칠 후 기회를 봐서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저희가 이사를 하게 됐어요. 이사? 갑자기 왜? 그게 친정에서 아파트를 사주셨거든요. 뭐? 너희 집이 아파트를? 시어머니의 표정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너네 친정에서 무슨 돈으로 아파트를 사? 공장 다니고 청소 일이나 하는 사람들이? 아버지가 공장 그만두시고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그게 잘 되셔서. 사업? 무슨 사업? 건설 쪽 일을 하시는데 요즘 일이 좀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저희도 도와주실 수 있게 되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아파트를 샀는데? 땡땡동이요. 34평이고. 34평? 그럼 얼마 줬는데? 아파트 가격을 말해주자 시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러더니 복잡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아니 뭐 잘 됐구나.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면 좋지. 말은 그렇게 해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선 묘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축하해주기보다는 뭔가 떨떠름하다는 느낌이었죠. 그럼 언제 이사하게 되는 거야? 다음 달쯤 생각하고 있어요. 전 집주인하고 시기를 조정 중이라. 그래, 뭐 알아서 해라.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죠. 그리고 그날 저녁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상민아, 너희 집 샀다는 얘기 들었는데 정말이야? 네 아버지, 장인어른이 도와주셔서. 아 그래? 참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너 전세해준 게 계속 마음에 걸렸는데 잘 됐구나. 말은 그렇게 해도 시아버지의 목소리에서도 뭔가 서운함이 느껴졌어요. 축하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한테도 좀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냐?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그 뒤로 며칠간 시댁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평소에 자주 찾아오고 연락하던 시어머니도 전화 한 통 없으시고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았는데요.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집에 오셨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죠. 미정아, 앉아. 얘기할 게 있어. 네 어머님. 솔직히 말해서 좀 서운해. 친정에서 그렇게 큰 돈을 도와줄 수 있으면서 그동안 왜 아무 말이 없었어? 어머님, 아버지가 최근에 사업을 시작하신 거라서. 그래도 좀 그렇잖아. 우리가 너희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챙겨줬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엔 질투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이제 좋은 집에서 살게 됐으니까 우리한테도 좀 더 해줄 수 있지? 이제 힘들 땐 친정에 기대면 되니까 좀 더 여유가 있을 거 아니냐? 어머님, 그게 무슨... 매달 주는 용돈 말이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려줄 수 있지? 친정에서 그렇게 도와주는데 시댁도 좀 생각해야지. 결국 본색이 드러났어요. 저희가 집을 샀다는 소식에 질투를 느낀 시어머니가 더 많은 돈을 요구하더군요. 기가 막혀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아버지가 그 집을 그냥 주신 건 아니에요. 나중에 형편되면 갚으라고. 갚긴 뭘 갚어. 세상에 어느 애비가 딸 자식한테 집 사준 돈을 받는다고. 지금 사업도 잘 되고 있다며.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어요. 결국 남편과 얘기해보겠다고 하고 시어머니를 돌려보냈는데요.
그날 밤 퇴근한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용돈을 2배로 올려달라는 말에 멈칫하던 남편은 이내 그러더군요. 그래 뭐 요즘 안 그래도 아버지 사업이 힘들단 얘기 들었거든. 우리가 여유가 좀 생겼으니까 좀 더 드리는 게 맞지. 그 말에 기가 막혔어요. 여유가 생기긴 뭘 생겨? 그냥 우리 집에서 도와줘서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것뿐인데 지금 당신 월급에서 200을 어머님 아버님한테 용돈으로 드리면 우린 대체 뭘 먹고 살자는 거야? 어떻게든 되겠지. 정 힘들면 장인어른이 도와주실 거고. 아무렇지 않게 저희 부모님에게 손 벌릴 생각을 하는 남편을 보니 화가 나더군요. 웃기지 마. 난 집 외에 다른 도움은 일절 받을 생각 없으니까. 용돈은 그렇게는 못 드린다고 당신이 얘기해. 알아들어? 제가 전에 없이 강경하게 나가자 남편은 놀란 것 같았어요. 윽박지를 것처럼 표정을 구기다가 이내 알겠다고 하곤 방을 나가버리더군요. 전에 같았으면 분명 제 말은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밀고 나갔을 텐데요. 저희 친정 형편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지도 아쉬우니 저한테 함부로 못하는 거였죠. 참 저런 남자를 내가 뭘 믿고 좋다고 결혼해 애까지 낳았는지 자괴감이 들더군요. 하지만 시부모님의 만행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쯤 아주버님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댁에서 가족 회의를 열자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꼭 와달라고 하시네? 남편의 말에 바로 시댁에 가보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심지어 아주버님까지 모두 모여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앉아 미정아,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시아버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너도 알다시피 상혁이가 이번에 결혼하게 됐는데 신혼집 문제가 좀 복잡해졌어. 아, 네. 남자가 집을 준비하는 게 당연한데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솔직히 감당하기가 힘들구나. 상혁이가 모아뒀던 돈도 최근에 주식 투자 실패로 다 날렸다고 하고. 주식 투자는 무슨. 원래 아주버님은 돈을 흥청망청 쓰는 스타일이었어요. 유흥을 워낙 좋아해서 말이죠. 지금껏 그 나이 먹도록 결혼 못하고 있던 것도 그 때문인 걸 뻔히 아는데 이제 와서 주식 투자로 날렸다고 하다니 어이가 없더군요. 무엇보다 왜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건지 당혹스럽기만 했는데요.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근데 미정이 너희 집이 요즘 좀 살만하다며? 바깥 사둔 사업이 잘 풀려서. 그래서 말인데 우리 상혁이도 좀 도와달라고 할 수 있을까?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저희 집에서 왜 아주버님 신혼집을 해주나요? 어머님, 그건 너무 무리한 요청 같은데요. 무리하긴 뭐가 무리해. 어차피 한 번 도와줬으면 한 번 더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시아버지도 거들었어요. 그래 미정아, 가족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냐? 너희 친정에서 그렇게 여유가 있으면 그게 말이 되나요? 저희 집에서 왜 아주버님 신혼집을... 저희 집도 이번에 그 집 사주신 거 꽤 무리하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 사업이 잘 풀렸다고 해서 저희 집이 갑자기 뭐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전보다 좀 나아진 정도라고요. 그러자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의 얼굴에 실망감이 떠오르는 게 보였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참나 그럼 그렇지. 거지 집안에서 뭐 성공해봤자 하면서 대놓고 혀를 차더군요. 그에 울컥해 더욱 날카롭게 말했어요. 어쨌든 저도 저희 부모님도 뭘 도와드릴 순 없어요. 형편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전세를 살든가 월세를 살든가 하면 되죠. 그 말에 아주버님의 미간이 찌푸려지더군요. 하지만 저는 모른 채 했는데요. 그때 정말 충격적인 제안이 나왔어요. 아니면 이렇게 하자. 시어머니가 폭탄 선언을 했죠. 너희가 산 아파트를 상혁이에게 양보하는 거야. 네? 그게 무슨... 장남이 결혼하는데 집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 아파트 우리 장남한테 양보 좀 하거라. 너희는 아직 젊으니까 다시 뭐든 하면 되지만 상혁인 나이도 있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지난 몇 년간 밤낮 없이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아파트를 왜 아주버님한테 양보하나요?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이 그제야 입을 열더군요. 어머니,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심하긴 뭐가 심해. 가족끼리인데. 너 결혼할 때도 우리가 짚어줬잖아. 이제 니들 형편이 좀 폈으니까 형 결혼하는데 니들이 도와야지. 시어머니가 더욱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그 집 어차피 사돈댁에서 도와준 거잖아. 그러니까 더 문제죠. 장인어른 장모님이 이 사실 아시면 그렇다고 그 양반들이 뭐라고 할 건데. 솔직히 니들 결혼할 때 사돈댁에서 해준 게 뭐가 있니? 마음 같아서 내 지우고 갈라서라고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그냥 품어준 거잖아. 그럼 그 은혜를 이제라도 갚아야 하지 않겠어? 그러자 아주버님도 거들었어요. 그래 부탁한다 상민아. 부탁해요 재수씨.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뿐인 혈육인데. 재수씨가 좀 눈 감아줘요. 나중에 내가 꼭 갚을 테니까. 싫다니까요? 저희 부모님이 그 집 사주신 것도 우리 슬기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라고 그러신 거였어요. 솔직히 자꾸 집 해줬다 하시는데 그냥 전세 구해주신 것뿐이잖아요. 그 동네가 애 키우기 얼마나 별론데요. 그 전세 보증금 그대로 돌려드릴 테니까 그 돈으로 어떻게든 해보세요. 새로 산 제 집은 절대 양보 못해요. 저희 슬기를 위해서라도요. 단호한 제 대답에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기 시작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죠. 너 정말 해도 너무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시아버지의 말에 시어머니가 바로 거들고 나섰어요. 그래, 넌 은혜도 모르니? 그동안 보잘것없던 너랑도 이 부모 우리가 품어줬던 걸 생각하면 자꾸 뭘 품어줬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그동안 저희 부모님이랑 저 없는 집안이라고 얼마나 무시하셨어요. 품어주긴 개뿔이. 제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어요. 뭐? 개뿔? 너 지금 시애미 앞에서 말버릇이 그게 뭐야? 당장이라도 저를 때릴 것처럼 날뛰는 시어머니를 시아버지가 말렸어요. 그러면서 제게 그러더군요. 미정아, 우리가 이런 부탁하는 것도 다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야. 만약 이걸 도와줄 수 없다면 솔직히 며느리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어. 네? 장남 결혼도 도와주지 못하는 며느리를 누가 인정해주겠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부리는 게 누군데.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오히려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아주버님을 욕할걸요. 저희 부모님이 어렵게 마련해주신 제 아파트를 대체 왜 아주버님을 줘야 하는데요?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며 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그 아파트 양보 못하겠으면 우리 아들이랑 갈라서고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거라. 완전히 예상치 못한 말이었어요. 아파트를 양보하지 않으면 이혼하라는 거였죠? 어머님 그게 무슨... 왜? 이제 좀 겁이 나냐? 은혜도 모르는 년 같으니라고 그동안 우리 아들 돈으로 몇 년을 놀고 먹었으면서 그깟 아파트 하나 못 내놓겠다고? 어머님 지금 년이라고 하셨어요? 그래! 내가 못할 말했냐? 청소일하고 공장일 하던 년놈들 딸년 주제에 어디 주제를 모르고. 그 순간 전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저는 물론이고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었는지를. 지난 몇 년간 가난한 며느리인 척 연기를 했던 게 독이 되어 돌아온 거였죠. 제 편을 들어줘야 할 남편마저 못 들은 척 방관자인 양 바닥만 보고 있더군요. 그 꼴을 보니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울분이 차올랐지만 저는 오히려 웃었어요. 드디어 때가 왔구나. 그동안 참고 참았던 모든 걸 토해낼 때가 온 거구나 싶었거든요. 저는 벌떡 일어나 우선 시어머니의 뺨을 한 대 때렸어요. 시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지간히 놀랐는지 넋이 빠져선 저를 쳐다만 보더군요. 너 지금 나 때린 거냐? 네. 맞을 말만 골라서 하니까 때렸어요. 이년이 미쳤나 진짜! 너 진짜 우리 아들이랑 갈라서고 싶어? 그래, 며느리 반납할게. 한다고. 그러니까 꺼지세요 아줌마. 뭐야? 시댁 식구들이 모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제가 울면서 빌거나 용서를 구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간신히 먼저 정신을 차린 시아버지가 되물었어요. 뭐? 이혼하겠다고? 몇 번을 말해요. 이혼하겠다고요. 근데 이건 좀 알고 가셔야겠네요. 제가 한 가지 거짓말한 게 있거든요. 거짓말이라니? 시어머니의 반문에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어요. 지난 몇 년간 모아온 돈이 들어있던 통장 내역, 세금 신고서, 계약서들. 이런 날만을 기다리면서 준비해왔던 거였죠. 계속해서 쌓이는 서류에 시아버지가 당황하더군요. 뭐야 이게? 제 진짜 정체예요. 다들 잘 들어보세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우선 아파트부터 말씀드릴게요. 친정에서 도와준 게 아니에요. 제가 직접 번 돈으로 샀어요. 뭐? 네가 샀다고? 무슨 돈으로? 사실 저 그동안 집에서 이 돈으로 편하게 놀고 먹지 않았어요. 죽어라 글 쓰고 책 팔았거든요. 지난 몇 년간 제가 웹소설 작가로 활동하면서 번 돈만 수억이고요. 아파트도 그 돈으로 샀어요. 제 고백에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글 쓰는 작가라고? 네가? 시어머니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어보셨죠. 네. 그동안 가난한 며느리 연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이 계약서들 보세요. 저는 출판사와의 계약서, 드라마 판권 계약서, 웹툰 각색 계약서들을 테이블에 펼쳤어요. 다들 그걸 살펴보면서 입을 떡 벌리더군요. 이게 진짜야? 뒤늦게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연히 진짜지. 당신도 확인해 보든가. 이 통장 내역도. 통장을 보여주자 남편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잔고가 3억이 넘게 찍혀 있었거든요. 이게 대체... 말했잖아. 내가 글 써서 모은 돈이야. 아파트 사고도 이만큼 남았어. 남편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는 사이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뭐? 그럼 그동안 우릴 속인 거야? 속인 게 아니라 숨긴 거죠. 말했으면 어머님이 가만히 두셨을까요? 인연이 정말... 그럼 그동안 돈 없다고 찡찡댄 거 다 거짓말이었어? 맞아요. 전부 연기였어요. 제 뻔뻔한 대꾸에 시아버지도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가족을 속이고... 가족이요? 어느 가족이 며느리를 그렇게 구박하고 못살게 굴어요? 친정에서 해준 아파트 내놓으라고 아님 이혼하라고 협박을 해요? 제가 반박하자 시댁 식구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동안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저는 차근차근 말하기 시작했죠. 놀고 먹는다고 하셨죠? 며느리고 딸년이고 남편 등골 빼먹는다고. 저희 슬기한테 들어가는 돈도 아까워하셨죠? 아이 그건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벌었는지 아세요? 총 5억 2천만 원이에요. 이 사람 연봉으로는 어림도 없는 금액이죠. 제 수입을 들은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고요. 남편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절 바라봤어요. 당신 그럼 왜 그동안 말 안 했어? 말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 어머님이 당장 그 돈 내놓으라고 난리치지 않았을까? 그러자 남편 대신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당연하지. 그만큼 돈을 쳐벌면 당연히 우리한테도 내놔야지. 그게 자식된 도리 아니냐? 이 괘씸한 년, 그동안 그렇게 큰 돈 벌면서 감쪽같이 속여? 역시 이렇게 나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숨긴 거예요. 이 뻔뻔한 년이. 너 긴 말할 거 없고 당장 네가 번 돈 다 내놔. 제가 왜요? 왜긴 왜야? 우리 아들이 그동안 너랑 네 딸년 공짜로 먹이고 입히고 재웠는데. 공짜요? 제가 집안 살림하고 이 내조하고 한 건요? 어머님 아버님 밑에서 하녀처럼 일한 건요? 그것도 다 돈으로 환산해서 따져볼까요? 요즘 가사도우미 월급 얼마인지는 아세요? 오히려 저한테 돈을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제 요목조목한 반박에 시어머니는 뭐라 말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어요. 그러자 아주버님이 끼어들었죠. 재수씨, 그래도 그렇지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속이다니. 아주버님도 재밌는 말씀 하시네요. 가족이면 제 아파트 빼앗아 가도 되는 거예요? 빼앗는 게 아니죠. 그냥 잠깐 빌려주시면 갚겠다고. 무슨 재주로 갚아요? 아주버님이 유흥으로 돈 흥청망청 써서 빚밖에 없는 걸 제가 모를까봐요.
제 비웃음에 아주버님의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그만 못해! 예의라고 눈꽃만큼도 모르는 것! 어디 어른들 앞에서! 어른이면 어른답게 굴어야죠. 나이만 처먹었다고 다 어른이야? 뭐? 처먹어? 너 지금 나한테 한 말이냐? 네. 어차피 이혼하면 어머님 아버님도 더는 제 시부모님 아니잖아요. 더는 예의 차릴 필요 없죠. 어른 같지도 않은 인간들한테. 그러자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아니지. 난 당신이랑 이혼하겠다고 한 적 없어. 그럼 방금 이 사람들이 이혼으로 나 협박할 때 왜 가만히 있었는데? 그건 괜한 분란 만들기 싫어서. 그게 문제인 거야. 당신은 늘 나랑 슬기보다 이 사람들이 우선이었지. 그럼 이 인간들하고 평생 살아. 나랑 슬기랑 사라져 줄 테니까. 저는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어요. 이미 난 몇 년 전부터 당신하고 이혼 생각하고 있었어. 여기 사인만 하면 돼. 여보, 잠깐 다시 생각해보자. 다시 생각할 게 없어. 어머님이 이혼하라고 먼저 말했고 당신은 가만히 있었잖아.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자 시어머니가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아니다, 미정아. 내가 잘못 생각했어. 그 아파트 그냥 너희가 가져.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갖고 말고 말을 할 권리가 당신한텐 없어요. 내 아파트거든요? 미정아, 제발. 내가 잘못했다. 그 사과 참 빨리도 하시네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급하게 말했죠. 미정아, 우리가 몰랐어서 그랬다. 앞으로는 모르면 막대해도 돼요? 돈 잘 버는 며느리한텐 잘해야 하는 거고 돈 잘 못 버는 며느리는 그렇게 무시하고 구박해도 되는 거냐고요. 앞으로는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슬기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갈 거예요. 제가 경제력도 있고 딸을 더 잘 키울 수 있으니까요. 남편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는 이미 지난 몇 년간 수도 없이 줬어. 그 기회를 다 걷어차버린 건 당신이라고. 저는 이혼 서류를 테이블에 놨어요. 자, 여기 사인하고 얼른 변호사나 선임해둬. 그렇게 저는 바로 시댁을 나와버렸고요. 딸아이만 데리고 새 집으로 혼자 들어가 버렸죠. 그 뒤 일주일간 시댁에서 난리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매일 전화해서 잘못했다고 다시 생각해보라고 울고불고 하셨지만 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일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미정아, 나도 몰랐어. 네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그게 문제야. 내가 돈이 있어야만 대우받을 사람이야? 돈이 없으면 무시해도 되는 거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 맞아. 지금도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태도가 바뀌었잖아.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제가 경제력이 있고 남편 쪽에서 잘못이 있었다는 게 명확했기 때문에 딸의 양육권도 쉽게 가져올 수 있었어요. 재산 분할에서도 제가 유리했죠. 아파트는 제 돈으로 산 거라 당연히 제 것이었고 그동안 제가 당한 걸 생각하면 오히려 남편이 저에게 돈을 줘야 하는 상황이었죠. 결국 남편은 저에게 5천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기로 했어요. 시댁에서는 그 돈 마련하느라 난리가 났다고 하더군요. 딸은 다행히 금세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어요. 새 집, 새 학교, 새 친구들, 모든 게 새로운 시작이었죠. 그리고 몇 달 뒤 겹지인을 통해 전 시댁 식구들의 근황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아주버님은 결국 집 마련 못하고 빚만 잔뜩인 게 들통나 파혼당했고요. 시아버지는 완전히 사업이 기울어 결국 경비원 일을 시작했다더군요. 시어머니는 그 일로 우울증에 걸려 병원을 다닌다고 하고요. 전 남편 소식도 들을 수 있었어요. 이혼 후 혼자 살게 된 스트레스로 회사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인과응보란 게 이럴 때 쓰는 말이겠죠. 반면 저는 잘 살고 있어요. 이혼 후 스트레스가 사라지니까 글도 더 잘 써지더라고요.
신작들이 연달아 히트를 치면서 수입도 더 늘어났네요. 덕분에 부모님도 지금은 공장 일과 청소 일을 그만두시고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행복한 노년 생활을 보내고 계세요. 지금도 가끔 옛날 일을 떠올리면 괴로운데요. 비온 뒤 땅이 굳는다고 지난날의 아픔이 있었기에 이런 행복이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과거 일로 제가 한 가지 배운 게 있다면 경제력이 곧 발언권이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당당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요. 이제 더 이상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고 있어요. 정말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죠.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